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회복교회 카페가 닫힌다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시사통 김종배입니다 해서 밝혀주는 그 법률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사이버 테러 방지법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그중에 핵심 내용만 이렇게 발췌한 거를 한 20분 정도 됩니다. 우리가 같이 들을 텐데요. 여러분이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왜 회복교회 카페가 닫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지, 그것이 과장이 아닌지, 여러분 조금의 과장도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망상주의자다, 극단주의자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제가 회복교회가 사라진 후에라는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쟤는 너무 지나쳐,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지나칠까요? 정말 제가 지나쳐서 그런 걸까요? 아마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100톤짜리의 덤프 트럭을 그거 오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아, 제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원래 선각자는 그런 겁니다. 먼저 아는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안다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몇천 개의 기사 속에서 나름 그 기사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전에도 신문 기자로서 기사들을 많이 봤고요. 중점적으로는 2011년도부터겠죠. 예, 2011년도부터 어쩔 때는 10,000개 가까운 기사도 하루에. 여러분 컴퓨터를 하도 많이 보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요. 오바이트가 나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컴퓨터의 기사를 분석하는 그 일, 새벽 2시, 3시까지 분석할 때도 있었거든요. 초창기에는. 그게 제 사명이었고, 그리고 그때는 제게 체력이 허락돼가지고 그렇게 낮을 밤삼아, 밤을 낮삼아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24시간, 거의 잠을 5시간 자고 거의 24시간을 컴퓨터에서 기사를 분석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횟수로 6년 가까운 시기를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1,000개 가까운 기사들, 평균 1,000개입니다. 하루에 평균 1,000개. 나름 분석해오면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흐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그동안 읽었던 성경들, 저 성경 제법 많이 봤습니다. 그 성경들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고, 제가 생각해도 가슴이 뛰는, 어쩔 때는 두렵기도 한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여러분들은 저만큼 기사를 보면서 분석을 해왔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저는 망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극단주의자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어, 여러분들보다 앞서 뭔가를 조금 더 볼 뿐인데, 근데 그것이 그걸 알고 혹은 모르고 그 차이가 제법 큽니다. 제법 큽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일들이 들이닥치고 있는지 부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테러 방지법 이하, 이제 사이버 테러 방지법까지 함께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분들이, 이 법률 전문가가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누가, 박 대통령도 아니고 새누리당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도대체 이 정부를 누가 이끌어가는지 자신은 궁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존재와 그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어떻게 쳐낼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테러 방지법이라는 그것의 10배에 가까운 그런 파괴력, 테러 방지법이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국가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이런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또다시 직권 상정을 통해서 시작되려는, 아직 직권 상정이 되진 않았는데 그렇게 밀어붙이려는, 그리고 아마 그들의 계획대로 사이버 테러 방지법도 통과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하는 행태를 봐서는 이참에 모두 끝장내겠다라는 뭔가 다급함을 저는 기사를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게 읽혀집니다. 우선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대체 어떤 위험성이 있길래 김 전사가 저렇게 조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44분짜리인데 제가 25분 분량, 그 앞부분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아서 끊었습니다. 일단 한번 듣고, 일단 한번 들으시고 제가 다시 말미에 추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이버 테러 방지법의 모든 것, 시사통 김종배입니다. 함께 들어봅시다. 네, 전에는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예방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나왔던 법률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사이버 테러가 발생을 했어요. 예. 그 이후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일단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면 테러 발생으로 인한 사고가 났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고 조사는 누가 해야 되냐면 일단 1차 책임은 그 사고가 발생한 기관의 장이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먼저 정보가 유출됐다든지.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보고 피해가 중대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에게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어떻게 뚫렸고, 네.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 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 결과 피해 복구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신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 아까 말씀드렸던 포털, 그다음에 기관에는 민간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여긴 민간이 포함. 예,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정원이? 예. 그리고 그 조치를 요청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게 따라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이버 테러라면 정말로. 예.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아까 훈령에서 말씀드렸던 국가기관이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그건 국가기관이니까 그렇다고 이해는 갑니다. 지금 민간이 어떤 처분에 대해서 바로 따라야 되는 의무가 생겨버려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난 이 처분이 잘못됐다, 못 따르겠다, 그렇게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거죠. 아, 사이버 테러가 발생을 했는데 그 사이버 테러라고 하는 게 별것 아닌데 뻥쳐가지고 뻥치기 해가지고 명령할 수 있느냐의 문제. 이게 좀 핵심이겠죠. 그렇죠. 명령 그다음에 또 하나 전에 사고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는데 지금 여기 단계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아까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영장 얘기는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해킹은 사실 좀 큰 문제예요. 그러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까만 선글라스 끼고 까만 양복 입은 분들이 까만 007 가방 들고 갑자기 들이닥쳐서 비켜 그리고 쫙 하고 막 이러는 시츄에이션이 연출될 수 있어요. 그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기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뭐 특정 통신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저기 SK텔레콤을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스마트폰을. 거기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습니다. 지금 청취자분의 그 폰에 바이러스가 침투한 게 아니고요. SK텔레콤을 쓰고 있는 다른 이용자의 폰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확산이 됐느냐, 어느 정도까지 확산이 됐느냐, 사고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SK텔레콤을 쓰고 있는 모든
이용자 걸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까지 음. 확산이 됐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자 이거 확산됐고 여기까지 조사를 했다. 그럼 이거를 이용을 정지시켜라. 네. 아니면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폰을 수거해라. 네. 따라야 됩니다. 네. 폰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어허. 겁니다. 여기에 영장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범죄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까? 네. 이 조항이 상당히 무서운 조항이에요. 그렇네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핸드폰이 아니라 컴퓨터로 바꿔놓으면 내 컴퓨터를 그냥 들고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예. 컴퓨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해킹은 워낙 큰 문제니까 그런데 바이러스는 사실 뭐 예를 들어 어떤 업무용으로 뭐 회계 장부를 하나 만들었는데 네. 그걸 USB로 넘겨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 USB에 우연찮게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럼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여기에 대상이 되는 겁니다. USB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USB도 가져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테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그건 사이버 테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바이러스가 퍼졌기 때문에 이게 테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실수에 의한 것인지 사고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조사에 있어서 영장 없이 지금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통신사, 포털, 랩, 메신저의 서버를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예. 근데 그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해당자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봐야 그 피해 범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모두 다 대상이 된다. 뭐 담아놓으면 안 되겠네.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사이버 테러 방지법인데 예. 방지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 미처 빠뜨렸네요. 그럼 들여다보는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폰에 있는 내용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에 있어서 그럼 사이버 테러로 인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에는 뭐가 포함이 되느냐? 예. 거기에 정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등에 의해서 사이버 테러 행위로 판단되는 정보로서 그 근원지를 파악하기 위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네트워크 카드 주소를 포함한다. 예. 무슨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뭐 나쁘게 오용을 하자면 네. 어느 사람이 PC가 좀비 PC가 됐어요. 그럴 수 실수로?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PC를 들여다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주로 접속하고 있는 인터넷 IP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어떤 범죄로 인한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PC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SK텔레콤을 쓰고 있는 어떤 이용자가 폰에 바이러스가 걸렸어요. 네. 그래서 전체 SK텔레콤 이용자들의 폰을 봅니다. 들여다보면서 그 전혀 바이러스를 먹지 않은 그 폰의 이용자가 주로 접속하는 IP 주소가 어디냐, 뭐냐.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정부의 비판적인 얘기를 했다. 그건 어디서 썼느냐.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요.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회복교육 카페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뉴월드가 어떻고 정부가 지금 베리칩 사회를 만들려고 어떻게 뭔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회복교육 카페 회복교육 설교 중에는 국정원을 바로 지칭하면서 아마 그 설교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국정원을 바로 지칭하면서 그들의 실체를 까발리는 뭐 한국의 뉴월드 오더는 친일파였다. 이런 내용들의 어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좋아서 그걸 갖고 갔다는 겁니다. 그걸 갖고 다른 데다가 퍼다 나르기도 하고 카톡으로 뭘 전송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어쨌든 회복교에 약 8,0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8,000명의 사람들 중에 한 10분의 1만, 한 80명 정도, 10분의 1은 80, 제가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만 그렇게 여기저기 다른 SNS나 뭐 이런 날렀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다 보면 이 국가를 좀 안 좋게,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뉴월드 오더의 실체를 까발리는 그런 내용들이라 이겁니다. 정부에서는 알리기 싫은 거예요. 뉴월드 오더는 알리기 싫어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타겟이 된 사람들을 딱딱 찾아보고 그걸 추적해 보니까 어디서 퍼왔지? 다 볼 수 있거든요. 국정원이 어디서 퍼왔지? 이 사람 회복교회네. 저 사람 회복교 카페라는 데네. 이창주 이 사람도 다른 SNS 이게 올렸는데 이게 반정부 세력 같은데 이게 보니까 출처가 회복교회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퍼간 여러 가지 것들의 그 모체를 찾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회복교회였다. 그럴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럴 때 회복교 카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들을 가만둘까요? 제가 좀 너무 비약하고 있나요? 법이 이래요, 법이. 법이 이렇게 된다고요.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근데 통과되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계속 예의주시할 거 아닙니까, 회복교 카페를. 그러면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어디 사는지 다 아니까, 제 신원 다 아니까 국정원이. 와가지고 검정 선글라스 낀 사람이 와가지고 컴퓨터 내놔. 너 USB 내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냥 다 가지고 저는 한번 당했어요 이거를. 경찰이 저희 집으로 와가지고 WCC 고소당했을 때 경찰이 갑자기 저희 집을 들이닥쳐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다 가져갔어요 경찰이. 저는 경험이 있어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찾아왔어요. 누가 띵동 눌러가지고 가보니까 경찰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다칠 수 있다. 여러분 회복교회 카페가 다칠 수 있다. 그거를 여러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이제 여러분들이 홀로서기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도 반복하지만 여러분 아시듯 저는 기자로 10년 이상을 해왔어요. 그리고 발행인도 했었잖아요. 기자는 증거 없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과장되기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현실 가능성이 있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홀로서기를 하셔야 돼요. 언제 어느 순간 여러분 중에 카페 회원분 중에 누가 뭘 퍼가서 그것이 국정원에게 꼬투리를 잡혀서 그걸 타고 오다가 회복교 카페가 드러나 야 이거 닫아버려야 되겠어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할 줄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이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면 마저 조금만 더 듣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 멘트에 다시 한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이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테러 방지법, 사이버 테러 방지법의 핵심은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방이라는 것을 빙자해가지고 취약점을 알자. 제가 지금 여기서 영화 시나리오 하나가 퍼뜩 떠올랐어요. 작년에 그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파문이 불거졌을 때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천안함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한 재미 과학자 이메일을 보내서 거기에 뭐 스파이웨어인가에 뭐를 심어왔다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자, 모티브는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사람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만들어요. 그래. 공격이 있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냐. 그래서 출동을 해요. 그걸 다 수거해가지고 다 뒤져요. 그래갖고 엮어요. 그렇죠. 영화 시나리오 아닙니까? 딱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짜리를 지금 1분으로 제가 줄였는데. 이게 지금 이 법이 시행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그림입니다. 진지하게 받아고. 진짜입니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그래서 노리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사이버 테러의 예방이나 방지를 위한 게 아니고 뭘 하겠냐고 하면 자기들이 지금 불법적으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감청하거나 뭐 들여다볼 수 없는 부분을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의 취약 정보를 공유를 해가지고 그걸 알아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트자라는 거 하고 과거에 보면은 정보통신부 지금 미래창조과학부로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끔 디지털 관련해서 경보 발령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뭐 외국에서 뭐가 디도스 공격이 있고 뭐 했으니까 경보 발령 지금도 있습니다. 있죠. 그게 자, 그러면
이게 경보 발령되는 순간에 사이버 테러가 발생했다라고 간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비 태세를 법의 취지에 따르면. 네, 그렇습니다. 이때부터는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잖아요. 그렇죠. 어.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주의 경보, 네. 경보 관련해가지고 이거 지금 훈령에도 근거가 있고요. 예. 물론 그것을 훈령을 거의 갖다 베낀 이 법률 안에도 그 사이버 경보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냥 그 하나의 막연한 가정 상황이 아니라 사이버 경보는 여러 번 발령이 됐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현재 발령 중입니다. 아, 지금도 그런가요? 예, 지금도 발령 중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이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의 취약한 정보를 알겠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인터넷 이용자나 접속자의 인터넷 IP 주소와 그 네트워크 카드 주소, 네. 접속 위치를 알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더 나가서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전체 PC든 스마트폰이든 그것을 들여다보겠다. 예. 내용을. 예. 그것을 피해 복구나 확산 방지를 위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예.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별로 지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간첩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네. 간첩을 일단 법정에 세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사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조작인지, 예를 들어서 이게 네. 나중에 검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유성씨 경우가 이제 그렇게. 예, 그렇죠. 근데 사이버 테러는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몇 차례의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 공격했을 때 우리 당국의 발표는 북한 소행이다. 네. 라고 했는데 그건 일방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북한은 그러니까 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진짜 북한 소행인데 북한이 거짓말했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북한이 거짓말이냐 아니면 당국의 발표가 거짓말인가를 명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루트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여기서 오남용에 있어서 가장 근본은 사실은 사이버 테러가 정말로 있었던 건지, 그리고 이 사이버 테러의 진짜 주범이 A인지를 국민들은 마지막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난칠 여지가 그만큼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예.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이 그겁니다. 사후 통제가 안 된다. 그렇죠. 영장도 영장이지만 이 법에 있어서는 뭐 국회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거나 하다못해 대통령이나 뭐 그 어떤 국가정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상급 기관에 보고를 한다거나 그런 의무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조사 자료를 낱낱이 공개를 해서 전문가들이 검증을 받게 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이 국정원의 어떤 과거 행태를 떠나서 그렇게 하면은 정보기관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면은 뭐 진짜 노하우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거는 사이버 테러 방지법의 가장 핵심 문제는 국정원이 사이버 테러라고 하면 그냥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 문제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이버 테러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통과된 테러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테러, 이게 지금 테러 행위다, 테러 기관이다, 뭐 테러 의심 용의자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그나마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그 별명이 바뀌는 엿장수법. 그렇지 않습니까? 엿장수께서 좀 요즘 엿장수 거의 없으니까. 말로 엿가락 위주, 엿가락 늘리기죠. 예, 진짜 뭐 마음대로죠, 마음대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민간 영역까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프라인 상에서 테러라고 하면 어찌 보면 그것이 뭐 그렇다고 길 가는 행위까지 또 그러니까 인상착의 형 테러가 뭐 비슷하게 보겠어요. 이렇게까지 가겠어요. 아무리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럴 수도 사이버는 있어요. 정말 무작위적이라는 게 이건 무작위. 예,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예, 모르기 때문에 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컴퓨터나 내 스마트폰이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른다는 그렇죠. 거죠. 모르기 때문에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감염이 됐는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건 조사를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또 그러니까 그래서 내 핸드폰이나 PC를 국정원에서 들여다보는데도 들여다봤는지를 또 나는 또 모를 수 있다는 거. 당연히 모르죠. 통보 의무도 없고 영장도 없고 아무 대장이나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빨가벗고 살아라. 예. 결론은 이거죠. 그냥 뭐 아무 일 없었겠지. 라고 이렇게 믿고 그냥, 국정원의 선한 의도를 믿고 그죠? 그냥 빨가벗고 살아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데 옷 벗어서 어떠하리.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살아라. 그죠?
보셨던 여러분, 참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이 김종배 씨도 그리고 이 법률 전문가도 결국 여러분 테러 방지법, 오프라인 테러 방지법, 그리고 사이버 테러 방지법 이 두 개의 테러 방지법이 합체가 되면 다시 강조할게요.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은 지금 한국에서 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냐? 오프라인에서의 테러 방지법,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사이버 테러 방지법 이 두 법이 합쳐지면 여러분은 비로소 한국에서 뭘 볼 수 있냐면 빅브라더라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국 역사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여러분, 이거는 박정희나 전두환도 못했던 일입니다. 박정희나 전두환도 못했던 일입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합쳐가지고 정권이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본인들 마음대로 다 해집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의 마음이 안 들면 그 사람을 테러 리스트로 몰아가지고 억압할 수 있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빅브라더의 모습이 오프라인 테러 방지법, 온라인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만나서 합체가 되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뉴월드 오더가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베리칩을 거부하는지 거부하지 않는지에 대한 분석, 파악. 저 사람 베리칩 거부하는 사람이었네. 집 어디야? 야, 다 찾아봐봐. 쟤는 부산에 어디 있어요? 야, 이창주라고 이 사람은 군산에 있네. 아마 그런 데이터 작업도 하고 있지 싶습니다.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회복계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구멍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저 사람들은 이미 다 분류 작업이, 그러니까 저들의 목적이, 빅브라더의 목적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모든 사람을 통제해서, 매매를 통제해서 사지도 먹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서 인류를 꽁꽁 얽아매는 것이 뉴월드 오더의 목적이라면, 진짜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팩트고 사실이었다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빅브라더의 궁극적인 목적도 베리칩 거부하는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5분 정도, 4분 정도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법률 전문가가 하고 있거든요. 그거까지 마저 듣고 제가 최종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참 이번 법률통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법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국정원이 왜 이렇게까지 심한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것인가? 왜라고 보세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는 공부도 안 돼 있고 내공도 딸리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자, 이분이 얘기하죠. 국정원이 도대체 왜 이런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이 봐도 지나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이런 나라에서 국정원이란 한 단체가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정보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왜 가지려고 하는 걸까? 우리는 답을 합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오늘이 9일이니까 7일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에 그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오프라인 테러 방지법과 함께 제출이 됐다가 하나만 직권상정이 돼서 통과가 됐으면 박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왜 하나만 직권상정이 됐느냐, 둘 다 돼야지. 거기에 분개를 했었어야 마땅할 텐데 근데 화가 나서 20분 동안 책상을 난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은 왜 하나만 직권상정했느냐가 아니고 필리버스터 이런 세계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짓을 하다니 이거였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현실. 통탄에 맞아. 그러면은 박 대통령은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직권상정이 안 됐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랬다가 나중에 사후에 뭐 어떤 보고를 받았거나 그래서 그걸 알고 7일날 얘기를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설마.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거 꼭 필요하다. 근데 그전엔 얘기가 없었어요, 또. 맞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몰랐던 거 아니냐. 에이, 설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설마였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대통령도 모르고 새누리당도 모르고 있다가 얘기를 해주니까 비로소 알게 된 상황이라면 도대체 지금 이 나라를 끌고 가는 세력은 누군가라는 생각까지 미치니까 머리가 되게 아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중요한 얘기 하시죠. 이 법률 전문가가. 자, 여러분, 테러방지법과 사이버 테러방지법은요, 국가 비상사태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의해서 수면 위로 부상한 겁니다. 근데 국가 비상사태라는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이 이 두 가지 것이 함께 올라왔다는 것을 모른다. 이것조차 있을 수 없는 코미디고요. 더군다나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어쨌든 이 법률 전문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새누리당도 아니고 대통령이 새누리당에게 사이버 테러 방지법 이거 빠졌으니까 다시 직권상정 시켜서 통과시켜 이런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 박 대통령에게 이봐 그거 지금 하나 빠졌잖아 이거 마저 처리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분의 추론은 그래요. 근데 그게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라를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여당, 정부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이 법률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군지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박근혜 대통령 머리 위에 앉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꼭두각시 삼아서 이리저리 이끌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존재가, 그 실체가 누군지를 이게 은혜겠죠. 은혜일 겁니다. 우리는 그 실체를 압니다. 예전에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오래됐습니다. 3년 전 같아요. 제가 오바마의 실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 오바마가 하는 그 영상을 틀면서 잠깐 제가 멈추면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벤 버냉키 의장, FRB 의장 그 사람이 나올 때,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 사람 뒤에서 이렇게 마치 종처럼 그 사람 밑에 있는 하수인처럼 수하처럼 그렇게 기립자리를 딱 하면서 은연중에 벤 버냉키가 오바마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우리 장 집사님하고 우리 창주 형제는 기억날 거예요. 그때 제 강의를 직접 들었으니까. 여러분, 벤 버냉키 의장은요,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임명권자잖아요. 훨씬 더 높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시립 자세를 해도 더 낮은 이 오바마 대통령을 벤 버냉키 의장이 떠받드는 그런 모습을, 그런 제스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 뭐가 잡혔냐면
벤 버냉키 의장은 마치 사장 같고 오바마 대통령은 쫄병 같은 그런 모습을 그가 직접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벤 버냉키 의장을 두려워하더라고요. 그 영상에서는. 아마 회복교회 설교에 그게 삭제가 안 됐으면 아직 남아있을 겁니다. 오바마의 속임수 치심은 아마 나올 겁니다. 제가 해설했던 게. 2시간 반 가까이 제가 해설을 했는데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조차 꼭두각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조차.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 욕하면 안 됩니다. 그녀는 그녀가 하고 싶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국정원도 행동대장이고요. 국정원도 허수아비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허수아비입니다. 음모론 아닙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음모론이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직권상정 됐는지도 몰랐잖아요. 이게 음모론이에요? 새누리당은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직권상정 된지도 몰랐잖아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는 지금이 어떤 위기 아래 놓여져 있는지를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위기를 잠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인구는요, 2천만 정도 됩니다.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아십니까? 2천만 명 중에 지금 약 700만 명 정도가 돌려막기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다중채무자가 300 얼마. 합해서 약 700만 명 정도가 지금 빚을 갚는 돌려막기로 연명 중에 있습니다. 초저금리인데도 그렇습니다. 2014년, 2015년인가 2014년인가 2015년입니다. 상장사 중에 2천 몇 개의 상장사 중에 30%가 좀비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금리가 2%만 올라도 추가로 좀비 기업이 되는 그 기업이 전체 상장사의 98%가 금리가 2%만 올리면 좀비 기업이 된다는 아시아 미래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습니다. 2천만 인구 중에 2천만 경제활동 인구 중에 현재 700만 명이 돌려막기고 여기서 금리가 조금만 더 오르면 상장사의 90% 이상이 좀비 기업이 돼서 또 사람들을 자르겠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하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경제활동 인구 중에 1000만 명 정도가 돌려막기로 전이되면 넘어가면 대한민국의 내수는 그날로 박살나는 겁니다. 누가 돈을 씁니까? 누가 뭘 사먹습니까? 2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돌려막기로 한다면 누가 뭘 사먹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는요, 정부의 세수가요, 이 근로자들의 받은 그 봉급에서 가져가는 세금으로 그게 한 40%인가 그럴 겁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한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상장사의 상당수가 그렇게 좀비 기업이 돼서 직원들 자르면 세금은 어디서 걷습니까? 세금은? 좀비 기업이 되면 법인세는 어떻게 냅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세금을 냅니까? 정부는 뭘로 그러면 국가를 유지합니까? 가뜩이나 정부 부채가 엄청난데요. 그럼 국채 발행합니까? 국채 발행도 더 못합니다. 지금 빚이 엄청나거든요, 정부가.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2018년이면 이제 2016년이지 않습니까? 2018년이면 여러분 베이비 부머 은퇴가요. 1000명이 넘어갑니다. 1000만 명이 넘어갑니다. 2018년이면. 아, 1000만 명 아니지. 700만에 플러스 고령자까지 합쳐가지고 1400, 얼마지? 10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고령 은퇴자와 그리고 이 베이비붐 은퇴가 같이 합쳐집니다. 2018년이면 가뜩이나 지금 돌려막기 하는 인구 700만 명 플러스, 뭐 그 중에, 고령자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어쨌든 별도로 한다면 돌려막기는 700만 명, 그리고 2018년이면 고령자 플러스 은퇴자 합쳐가지고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소비의 40%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1700만 명, 대한민국 인구 5천만 중에 1700만 명이 소비 지수가 40% 가까이 밑으로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나만 할까요? 대한민국 경제가 나만 할까요? 더군다나 2018년 되면 더 이상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안 해준답니다. 이제는 연장 같은 게 없답니다. 무조건 원금과 같이 갚아야 됩니다. 2018년까지 은퇴하는 그 은퇴자들 700만 명이 그 집을 던져야 됩니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던져야 됩니다. 그 집을. 그래야지 먹고 삽니다. 근데 만기 연장도 안 해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도 안 해줘. 은퇴자들은 집을 던져. 2018년 되면 지금 작년에 2015년도에 분양했던 50만 가구가 2018년에 입주하거든요. 700만 명 중에 10%, 700만 명 중에 100만 가구만 던져도요. 아파트 공급이 100만 호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2014년, 2015년에 분양했던 것의 실입주가 2018년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것도 작년에 50만 가구 분양했으니까 43만 가구 분양했으니까 그거 플러스 2014년에 또 몇십만 가구 합치면 약 70만 가구가 2018년에 또 입주를 해야 되고요. 지금 재개발로 1대1만 해도 100만 가구가 늘어나는데 재개발로 100만 가구 쏟아지고 실입주 2018년에 실입주 가구 약 적어도 한 50만 가구 쏟아지고 은퇴자 700만 중에 100만 가구만 던져도 2018년에 한 300만 가구 가까이가 어쩌면 300만 가구 가까이가 공급과잉으로 지금도 공급과잉인데 더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부터 줄고 있습니다. 30, 40대가 그 아파트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감이 안 옵니까? 제가 왜 한국 경제가 살아나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했는지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다 쟤 또 오버한다 그러는데요. 오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 보는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까워 나는 진짜. 여러분 제 심장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못 보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알라고도 안 하고 비꼬기만 합니다. 여러분 한국 경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없어요. 이 위기는 한국 경제의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시작도 안 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시작되면 여러분 그때 가서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면 그때 가서 기도 말씀하면서 주님 붙들어야지.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 말씀하면서 그때를 준비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미련한 다섯처녀 되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처녀 되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문 열어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준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마지막 두 번째는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은 회복교회를 버릴 준비를 마음으로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의 설교도 다 내려질지도 모릅니다. 제 힘이 아니고 누군가의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낮춰지고 더 이상 제가 사역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거나 뭐 제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국정원이나 뉴월드가 봤을 때 야 김관훈이 쟤는 테러리스트 같아 라고 해서 걔네들이 저를 테러리스트로 지정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설교 못해요. 여러분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더 이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정보를 드리면서 혹은 설교하면서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없는 그때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홀로 서세요. 회복교 성도 여러분, 홀로 서세요. 제발 사세요. 피투성이라도 사세요. 홀로 서셔야 돼요. 혼자 예배 드릴 줄 아셔야 돼요. 혼자 말씀 볼 줄 아셔야 돼요. 혼자 기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고도 2년, 3년 계속 회복교회가 잘 유지될지도 몰라요. 저는 하나 감사한 게요.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이 참 치밀하시고 정말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회복교회가 2단이라고 몰렸다는 것. 지금 회복교회를 치면 2단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천지가 회복교회 잠입해가지고 저에 대해서 안 좋은 그 기사를 저를 시한부종말론으로 만드는 그런 기사를 썼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는 조금 마음 아팠어요. 그리고 억울하기도 했고 왜냐면 그렇게 말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 빼고 그냥 쟤는 시한부종말론자 이렇게 했던 그 안에는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썼으면 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공감이 좀 되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그렇지만 이제는 그게 좀 다르게 보여요. 아 이게 하나님이 안 배웠다. 왜냐면 여러분 이 국정원이나 뉴월드 오더가 회복교회를 해코지 하거나 저를 해코지 하려면 제가 뭔가 어떤 그래도 영향력이 있고 정상적으로 뭔가를 보여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회복교회는 인터넷상에서 이미 2단위로 찍혔어요. 회복교회 김관훈 전사는 2단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므로 회복교회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아, 저 2단 또 이상한 짓거리 하네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렇게 되면 국정원이나 뉴월드가 오히려 회복교회를 닫지 않을런지도 몰라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아, 쟤는 2단으로 찍혔으니까 쟤는 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어떤 경우의 수로 어떻게 나갈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회복교회를 오랫동안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를 2단으로 만든 그런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이 있었던지 아니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제 사역이 됐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회복교를 닫게 하지 그거는 저는 몰라요.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늘 최악의 경우의 수를 갖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수신 장군이 최악의 경우의 수를 다 알아가지고 적군과 싸웠을 때 22전인가요? 전승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지나친 낙관도만 피지 말고 결국 회복교회가 닫힐 수 있다. 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설교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없이 한마디 인사도 없이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가능성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라도 진짜 이제부터라도 회복 기회가 없다. 나는 혼자다. 주님과 나만 1대1이다. 내가 홀로 서야겠다. 라는 다부진 고백과 함께 마지막 때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회복 기회가 계속 2년, 3년 꾸준히 진행되면 그건 그 나름대로 감사한 거고 할렐루야한 거고 아니면 또 아닌 대로 감사하는 거고 제가 뭘 말씀드리려는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이버 테러 방지법 이게 아직 통과 안 됐지만 거의 통과되리라 믿습니다. 온라인상의 사이버 테러 방지법과 오프라인의 테러 방지법이 그 두 가지의 법이 만나면 결국 우리는 한국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반만년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전무후무한 괴물 같은 빅브라더가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샅샅이 들여다보고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세상이 온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지금 이제 열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날이 참으로 임박하다. 라는 두려움과 또한 희망의 메시지를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공존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전하며 부디 홀로 서시라. 홀로 서고 홀로 서고 또 홀로 서시라. 라는 바람을 간절히 전해봅니다. 하나님, 정말 수년 동안 외쳤던 뉴 월드 오더의 실체를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이다 치부하면서 비아냥을 했던 그 뉴 월드 오더의 실체, 빅브라더를 우리가 살아서 맞닥뜨리는군요. 살아서 맞닥뜨리는군요. 이 엄청난 시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 개인정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기관에 의해서 통제되고 열람되고 억압받는 이런 엄청난 시대. 하나님, 부디 모두 회복될 성도들이 각자 기도 말씀 가운데 홀로 서서 이 엄청난 시대를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고 더욱더 온전히 변화되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